KBS 광복 80년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17살 소녀 서국정의 일기 1944 제5편 연착. (1944년 5월 10일) 수요일 맑음 5시 반 기상. 오늘은 기차가 조금 연착해서 빨리 학교에 와서 아침 조회장에 떨어져 있는 낙엽을 쓸어내는 일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에게 폐를 끼치게 되어 무척 미안했다. 아침 조회장을 쓸지 못했기 때문에 무언가 다른 일을 해주자고 마음먹고 무엇인가 할 일이 없을까 해서 주위에서 살펴보니 좋은 곳이 눈에 띄었다. 국민학교 변소의 남학신을 한 줄로 보기 좋게 늘어놓고 여학생 변소에 거미줄이 조금 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걷어냈다. 그렇게 해서 비로소 마음의 만족을 느꼈다. (1944년 7월 26일) 수요일 맑음 5시 기상. 오늘은 상리방면의 밭의 제초 작업을 하기로 되어 있다. 우리들이 학교에 도착했을 땐 벌써 모두 나가고 한 사람도 없었다. 이것을 보고 또 분함이 끌어올라 왔다. 우리들은 언제나 매일 아침 늦지 않을 때가 없다. 친구들 모두에 미안해서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통학생 어느 누구도 기차 연착 때문에 늦지 않을 때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시간이 늦어서 어떻게도 할 수 없다. 잽싸게 준비해서 나갔다. 급히 서둘러 상리에 가서 보니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가운데 친구들은 땀 투성이가 되어 진지하게 풀을 베고 있었다. 우리들도 그 사이에 끼어 열심히 뱄다. 여고생 국정의 일기에 연착은 너무도 자주 반복된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차 연착에 불과해 보였다. 흔하고 일상적인 일이었기에 방송 소재로 삼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없이 반복되는 연착 이야기 속에는 그 당시 학교 교육 현실과 전쟁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특히 일부 일기에는 검열의 흔적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한 선생님은 9명의 기차 통학생들이 정읍 읍내 학생들로부터 모함을 받고 있음을 일기 검열 과정에서 밝혀냈고, 해당 일기의 공란에는 붉은 글씨로 짧은 위로의 말이 적혀 있었다. 1944년 6월 18일 일요일 맑음 5시 기상. 오늘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종례 시간에 반성회도 마친 다음 또 남아서 상회를 열었다. 그런데 모두가 의견을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기차 통학생은 기차 안에서 난폭한 행동을 하거나 큰 소리를 지른다거나 한다고 하니까 주의를 주면 좋겠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뜨거운 눈물이 글썽거려 정신이 멍해서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열차 안에서 난폭한 행동을 한 적도 없고 큰 소리를 지른 적도 없는데 저렇게 소문이 났을까라고 생각하니 정말 억울해서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눈물 흘릴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억울하다는 것은 잘 이해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참고 온 힘을 다하는 참된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위의 일기는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첫째, 일기 검열을 통해 학생들의 동태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 둘째, 상회라고 하는 모임이 학생 상호 간 감시 고발 체제였다는 점이다. 일제는 상회가 조직된 목적이 전쟁 수행을 위한 상명하달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심으로는 반성회, 상회를 통해 학생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국내에 연구 자료가 없다고 해서 제가 일본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어머니 일기를 보면 반성회가 끝난 다음 상회가 열렸습니다. 상회가 열리는 날, 그러니까 같은 날 반성회가 열린 것으로 봐 두 회의는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성회는 지난번 상회 때 결정된 사항이나 각 회원들이 전달받은 정부의 지침을 회원들이 얼마나 잘 지켰는지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서 잘 지킨 사람이 누구인지, 상을 줄 사람이 누구인지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반성회는 서로를 감시한 결과를 토대로 서로를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상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상호 평가하는 자리인 것이죠. 문제는 이 같은 상회가 학생뿐 아니라 도시와 농촌의 대부분의 지역에 조직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상호 감시체제 또는 상호 감시체제의 전국화인 것이죠. 일기 가운데는 검열 후 빨간 도장을 찍어준 곳도 있고 통학의 고달픔을 위로하는 빨간 글씨가 보이는 곳도 있다. 1944년 6월 22일 목요일 구름 5시 기상. 오늘은 집에 돌아와 할 일이 상당히 있다. 이 일을 오늘 안에 마쳐버리겠다고 마음먹고 수업이 끝난 후 집에 돌아왔다. 그런데 기차가 얼마나 연착했는지 남아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 저녁 식사를 마쳤을 땐 벌써 9시였다. 잠시 곤란하다고 생각되어 걱정이 되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꼭 해야 하는 것은 피복 숙제였다. 걱정이 되고 시간은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아주 열심히 하기 시작했다. 고맙게도 생각한 대로 일을 마칠 수 있어 아주 기뻤다. 기차 통학의 괴로움을 잘 압니다. 거기서 굴하지 말고 끝까지 버티어 주세요. 그런데 빨간 글씨로 써있는 일본인 교사의 검열 소감은 1944년 6월 18일에서 6월 30일까지 7번이나 나온다. 아마도 그때 일본은 전쟁의 방향이 바뀌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지 않았을까? 사이판 전투, 태평양의 전략 요충지를 두고 미군과 일본군 사이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던 그때, 당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소리 단파 방송은 사이판 전투의 실상을 낱낱이 전했다. That was 1942. Thereafter, we recaptured them one by one until our next conquest would bring us within striking distance of the Philippines and Japan itself. 단파 수신기를 가진 사람은 소수이기는 하지만 이들은 미군이 일본 열도에 상륙할 것이라는 라디오 정보를 알렸고, 이 같은 일본 패망의 소식은 전염병처럼 빠른 속도로 퍼져 많은 사람이 알게 되었다. 학교에서는 유언비어를 조심하라고 선전했지만 상당수의 학생들은 사이판 전투가 일본 패망의 서곡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같은 국가 비상시에 학생들의 일기 검열이 강화되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서국정은 객차의 연착 때문에 화물차를 타는 지혜도 생겼다. 1944년 5월 11일 목요일 맑음 5시 기상. 오늘은 하루의 수업을 마치고 읍내로 나가 물건을 산 다음 바로 역으로 향하고 있었다. 조금 가다 보니 기적이 들렸다. 여느 때보다 시간이 조금 이른데도 기적이 울려 잘 생각해 봤더니 5시 55분 전에 화물열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 그것을 타고 집에 갈 생각으로 매우 열심히 뛰어갔다. 딱 시간을 맞췄다. 하지만 객차와 달라서 차장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타고 싶은 마음만으로 눈 딱 감고 태워주세요 라고 했더니 타거라 라고 하셔서 잽싸게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처음에는 기차 고장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했지만 번역을 계속 해나가다 보니까 너무도 자주 연착이 심해요. 그래서 이것은 꼭 기차 고장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일기 가운데 보면 1시간, 1시간 반 연착도 있지만 4월 15일에는 5시간이나 연착을 합니다. 이것은 연착이라기보다는 운행 중지라고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추정이지만 기관사 인력이 절대 부족인 상태에서
야간 군사 이동에 승객 열차 기관사가 불시에 투입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1944년 4월 15일 토요일 맑음 5시 반 기상. 오늘은 여느 때보다도 일찍 시간 여유를 가지고 역으로 가봤다. 시계를 보니 6시 35분이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아직 기차가 와 있지 않았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여권에 물어봤더니 5시간 연착이라고 한다. 그 말을 듣고 갑자기 가슴이 아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이 되었다. 2, 3리 정도라면 걸어가도 좋은데라고 생각됐지만 방법이 없었다. 어떻게도 하지 못하고 5시간이나 기다려 간신히 기차를 타고 학교에 왔다. 오늘은 그다지 기분이 명랑하지 못했다. 정확히 도착할 수 없었던 열차. 무려 5시간의 연착. 여고생 국정은 지각을 걱정하고 몸과 마음은 지쳐갔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다. 그런데 이 긴 연착은 단순한 철도 문제만은 아니었다. 일본 방위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1941년 체결된 일본 소련 중립조약을 계기로 만주에 주둔하던 관동군의 배치 전략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1943년 후반부터 1944년 말까지 관동군 17개 사단 중에 무려 13개 사단이 남방전선으로 빠져나가 만주에 남은 것은 고작 4개 사단뿐이다. 관동군이 철도로 항구까지 이동해 남방전선으로 떠났다면 그들은 과연 어느 항구에서 배를 탔을까? 후보지는 몇 곳으로 좁혀진다. 루슌, 다롄, 그리고 조선의 부산, 목포, 여수. 만약 목포나 여수에서 배를 탔다면 관동군은 반드시 이리역을 거쳐야 했다. 이리역, 호남선과 전라선이 만나는 남부철도 교통의 핵심 교차점이다. 따라서 1944년 이리 정읍간 기차의 빈번한 연착은 관동군의 대규모 남방 이동과 연결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입증할 수 없다. 이리역에 남아있던 자료는 1977년 이리역 폭발 사건으로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김민영 군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역에 따라서 자료가 있다면,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군산역의 경우엔 1912년 개통할 때부터 1945년 해방이 되잖아요. 그 이후까지, 심지어 50년대까지 그 통계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매일매일은 없어요. 그냥 그 연 통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도 전체적인 추세를 알 수 있죠. 얼마나 화물이 이동됐고 사람이 이동되는가, 그 다음에 시기에 따라 그 물건이, 화물들이 어떻게 변하는가가 보입니다. 변하는가. 그러니까 그런 것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서 좀 참고가 되는데, 이리역의 경우에는 사실 작은 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리역은 아시다시피, 저도 이제 다른 맥락으로 이리역의 자료들을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이리역 폭파 사건이 있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게 조금 아픈 그런 또 이 현대사더라고요. 폭파 사건에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게 굉장히 큰 손실로 저는 추적을 해요. 1945년 1월 6일 토요일 맑음 7시 기상. 오늘은 가사를 돌볼 일은 별로 없었다. 그래서 숙제를 하기로 했다. 남아있는 숙제는 장문이다. 훨씬 이전부터 쓰겠다고 생각했지만 오늘까지 연기시켜왔다. 겨우 오늘 오후부터 시작했다. 오늘까지 손을 대지 못했으나 일단 손을 대니 아무것도 아니었다. 약 30분 정도 걸려 장문을 다 쓸 수 있었다. 다 쓰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서국정의 일기는 1944년 4월 1일부터 1945년 1월 6일까지다. 그 지긋지긋한 연착과 노동 소식도 이제는 들을 수 없게 됐다. 1945년 서국정은 3학년에 올라간다. 나이는 18살. 작년에 일기를 번역하고 올 6월 달에는 이리여고에 가서 어머니 학적부가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렸습니다.
3일 후에 있다고 연락이 와서 복사를 해왔습니다. 그 학적부에는 1945년 10월 20일 전화가 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지긋지긋한 통학을 안 해도 좋으니 얼마나 좋으셨을까. 참 좋으셨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적부에 있는 입학 전의 경력 및 특습란을 봤습니다. 거기에 1위 공립국민학교 초등과 수료, 정의감, 책임감 강하여 조장으로서 조원들 지도를 잘 맡았음. 남에게 친절을 기본으로 진정성도 있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45년 전쟁은 마지막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오키나와에서 북성해 오는 미군으로부터 일본 열도를 지키기 위해 제주도를 요새화하는 일제. 그 방어의 최전선으로 선택된 곳이 제주였던 것이다. 일제는 제주를 요새화하기 위해 조선을 경유한 대규모 병력 이동을 단행한다. 만주의 관동군 111사단은 목포를 거쳐 제주도로 향했고 경성에서 편성된 96사단도 여수와 목포를 통해 제주로 이동했다. 이 모든 병력의 이동은 호남선과 전라선이 만나는 이리역을 거쳐갔다. 군산대 경제학과 김민영 교수. 그렇게 이동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동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결7호라고 하는 작전, 그 작전명은 7개의 어떤 이 미국에 대한 연합군에 대한 방어를 구축하는데 그 중에 제7이 조선인 거예요. 당시에 한반도인데 그 한반도가 제주도에서부터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 뭐 많이 가보시지만 유난히 땅굴이 많습니다. 예, 그런 진지가 굉장히 많이 구축되어 있고 오키나와와 제주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서남 해안에도 일제는 일본 열도 방어를 위한 진지를 구축한다. 군산 쪽에 이 일본군 진지 같은 경우는요, 옥구, 어은리, 또 선제리, 군산대학 부근이 있죠. 그 다음에 군산대 안에가 7개가 있습니다. 무장면 신촌리, 그 다음에 옥산리, 성남리, 괴치, 고창, 읍성, 심지어 읍성에까지 벙커나 땅굴들이 있는데 그것만 해도 지금 50개가 넘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왜 고창은 그랬을까? 아, 고창에도 그 부대가 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고창 쪽은요 154단이 고창 쪽은. 근데 고창이 154단인데 그 중에 고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정읍에 있습니다. 사단 사령부는 정읍에 있었어요. 154단은. 그러니까 164단은 1이잖아요. 네. 근데 154단은 정읍이에요. 그리고 무장의 보병 제4위 구연대가 있었고요. 또 무장의 431연대가 있었는데 아예 주요 업무가 경비와 축성이에요. 축성한다는 게 말이 축성이지 진지 구축한다는 거거든요. 김민영 교수는 일본 열도 방어를 위한 진지가 제주도를 비롯해서 한반도 서남 해안 그리고 부산에서 목포까지 남해안에 걸쳐서도 구축되었다고 한다. 이들 병력들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김규성 원광대 교육학과 교수. 반대의 동원지 근거지는 돛도리시예요. 돛도리시의 보병제 121연대 보충대에서부터 편성이 시작됐다. 그 다음 이 사람들이 5월 4일 돛도리 역을 출발해서 하카타 항으로 옮겨가가지고 여기서 부산행 이제 배로 부산으로 5시간 운항을 거쳐서 이때 도착을 했고요. 5월 5일 날 이제 서울에 갔다가 서울에서 다시 열차편으로 5월 6일 오전에 평양역에 도착합니다. 5월 7일 병기를 지급하고 신체 검사, 군장 점검, 조선 징병자 보충 등을 거쳐서 5월 27일 11시 50분 평양역에서 열차로 출발해서 5월 28일 오전 10시에 이리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6월 9일 이리 고등여학교로 이동을 해서 군기 봉영 예행 연습을 하고 6월 10일 군기 봉영식을 거양합니다. 김규성 교수는 이리가 철도교통의 중심일 뿐 아니라 군사도시, 교육도시라는 점을 강조한다.
비단 일본군만이 아닌 광복 후에는 미군 육사단 예하에 3연대가 주둔했고 28 미군 정대도 1위에 있었다고 한다. 병력의 집결과 수송이 용이한 철도교통 중심지가 군사도시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1위에 군사가 주둔할 수 있는 공간, 다시 말해 학교가 많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일본군 164단 본부가 1위 농림학교에, 그리고 일본군 464연대가 1위 공업학교에 주둔하고 있었다. 교육 도시인 만큼 불의에 대한 학생들의 저항 의식도 강했다. 다시 김규성 원광대 교육학과 교수. 이리농님이 화랑의 사건 등으로 아주 격렬하게 있었고 해방 이후에까지도 이어졌는데 이제 미군들이 주둔하니까 45년 해방 이후에 이제 일본 사람 교장이 가버렸잖아요. 다 없어진 교장이 공백 상태가 되니까 전라북도에서 교장 임명을 했는데 그 이리농님은 2배 교장을 임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리 여자고등학교는 김상로 교장을 임명을 했는데 이리농님 학생들하고 이리여고 학생들이 미 군정, 그러니까 28 군정대가 아마 공고에 있었다고 그래요. 공고에 와가지고 이게 그 미군들에게도 고지도 하고 알리기도 하고 시위를 했어요. 데모를 했어요. 광복 직후 1위 농림과 1위 여고의 학생들은 거리로 나왔다. 그들이 향한 곳은 미 군정대. 친일 교장은 물러나라 라며 외쳤고 광복 후 최초의 학생 반미 시위이자 이데올로기 대립이 표면화된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된다. 여고생이 된다는 건 엘리트 지식인이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사회의 모범이 되는 저기가 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고생들이 얼마나 많은 항일 운동을 하고 학생 맹유도 많이 하고 동맹유학도 또 심지어 서울 같은 데서는 수많은 여고생들이 공장에 취업해요. 우리 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970년대 80년대에 민주화 운동할 때 왜 대학생들이 공장에 위장 취업하잖아요. 그리고 1943년 5월에 1위 농림 화랑의 사건의 전모를 명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최소한 철도로 이동 중인 일본군의 병력 또는 수송 중인 군수 물자를 만경교에서 폭파시키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좌익과 연계됐다는 의혹 때문에 화랑의 이상훈 학생은 광복 후에 반세기가 지난 1991년 8월 15일에야 건국 훈장 애국장에 주소되었다. 오늘날 그 지긋지긋한 연착이 없어진 것은 1위 농림 호랑의 이상훈 의사의 산화 덕택이다. 익산의 전북대학교 특성화 캠퍼스에 홀로 서 있는 호랑의 이상훈 의사 주모탑에 조국이 광복되었음을 알려드리고 싶다. 서국정이 모교에 동창생을 수소문했다. 그러나 현재 생존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만 정읍영호 동창회를 통해 동창생 최영애의 동생 행방을 알 수 있었고 직접 만날 수 있었다. 국정의 4년 후배 최영님. 뭐 어머니께서도 뭐 굉장히 글씨도 좋으시고 아주 뭐 아유 열심히 하셨는데 근데 우리 언니가 살아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굉장히 그러니까 따지고 보니까 그 동창이었더라고요. 내가 그렇지 않아도 뭐 아이고 우리 언니가 오신다고 우리 언니가 살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 언니. 그러나 이제 뭐 일찍 알았으면 이제 친구같이 많이 지냈을 텐데. 예, 좀 빨리 알아서야 돼. 지금 언니가 살아있으면은 좋았을 텐데 가서 좋은 얘기를 물으면 잘 알 텐데.
일기는 이렇게 끝맺지만 1945년 8월 15일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일본 천황의 항복선언, 만세를 외치는 사람들, 눈물로 얼룩진 광장의 함성, 마침내 광복을 맞이했다. 지금까지 KBS 광복 80년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17살 소녀 서국정의 일기 1944, 제1편 검열받는 일기, 제2편 황국신민화 일본 여성 만들기, 제3편 학생노동, 제4편 군국의 어머니, 제5편 연차까지 모두 마칩니다. 도움 주신 분은 원광대 교육학과 김기성 교수, 군산대 경제학과 김민영 교수,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변은진 교수, 전북대 사학과 장순순 교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술감독 김선웅, 이은경, 음악감독 장민호, 작가 김노연, 심혜련, 이만천, 내레이션 봉효정, 함윤호, 프로듀서 함윤호, 책임 프로듀서 한상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